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오늘은? 네? 자, 올해 건강하시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패가 여기 옛날에 어학원이었는데 바뀌었죠. 지금 유아용품점. 네. 그거 보면서 이제 얼핏 드는 생각이, 요걸 키즈 카페하고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어요. 공간이 조금 좁을 수 있는데, 유아용품 그걸 막, 인터넷이나 좀 조금 갖다 놓고 하면 되지 않을까? 키즈 카페 반, 한 3분의 2, 유아용품 한 3분의 1 정도 하고,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저희 애기들 어렸을 때 키즈 카페 많이 갔거든요. 근데 이게 키즈 카페가 많지 않아요. 그 지역에 이제 뭐 한두 군데 있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애기들이 이제 커갖고 이제 말도 안 들어 먹습니다, 이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지적질도 하기 시작하고. 설거지를 왜 이따위로 해, 막. 자, 오늘 이제 지난주에 거래 신고제도 앞을 조금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접어놓은 거 보니까 6페이지를 접어놨는데 263페이지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요거 세부적 내용 안 했었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요걸로 아이고 요거구나. 이건가? 칠판 가려면 어떡하지? 이거? 이거? 한번 때리고 해야 되나? 바뀌었어요. 오케이. 네. 거래 신고 제도가 이제 어떤 틀인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거래 신고 제도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거래했을 때, 거래가 매매예요. 실거래가를 관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요 관청에서는 신고에 따라서 신고 필증을 끊어줘요. 그리고 필증 갖고 이제 등기를 내죠. 등기. 이렇게. 요 필증이 있어야 등기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필증을 끊어준 요 시군구청장이 끊어주고 나서는 실거래가 신고 들어온 게 맞는지를 검증해요. 검증.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세무서 보내주죠. 세무서.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세금을 제대로 물려버리겠다는 그런 뜻에서 만든 거예요.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게 2005년도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졌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많이 평가가 될 겁니다. 이 제도가. 요새 이제 등기부에 보면 거래 가액 해가지고 금액이 떠요. 이렇게. 10억 원 그러면 1 빵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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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뜬다고 그게 근데 요거 올라가는 거하고는 등재되는 건 별도로 이제 검증을 해요. 요 신고 관청에서 맞는지.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 가지고 얼토당토 않고 그러면 이제 보냅니다. 편지 보내 갖고 야,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소명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세금 물리는데 써먹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딱 쌓아둬야 되기 때문에 이 신고 관청에서 검증한 결과를 시도지사한테 올려보내고 시도지사가 국장한테 딱 이제 자료를 올려요. 그럼 국장이 뭐 하느냐? 그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요. 관리를 합니다. 실제 이제 이 국장이 관리하는 요건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대신 관리를 해줍니다. 국장이 일일이 하질 않고. 그러면 그 사례들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요. 그것 갖고 또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한다는 게 이제 신고관청이 검증할 때 국토부하고 감정원에서 만든 사이트 거기서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검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게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거래하는 게 훨씬 더 검증하는 게 훨씬 좀 촘촘히 될 수 있죠. 그런 얘기지. 이게 실거래가 신고제도. 그래서 요때 이제 요 부동산은 분양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 땅 건물뿐만 아니라 요건 매매만 얘기하죠. 최근에는 이제 둘째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임대차일 때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요건 매매만 얘기하는 겁니다. 요럴 때 이제 신고를 누가 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요 실거래가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는 당사자가 하는 거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러니까 신고서에다가 뭐 도장 찍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당사자가 있습니다만은 매매계약서를 써준 부동산 사장님이 있으면 이 부동산 사장님이 신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실거래가 신고해 주는 게 뭐 거의 대부분이에요. 요게 이제 실거래가 신고 의무. 요때 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요거. 방법 같은 거 했습니까? 지난주에?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실거래가 신고할 때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방문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실거래가 신고를 한다 그러면 여기 무슨 동안구죠. 동안구청에 가서 하고 걸어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전자문서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두 개 중에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전자문서로 해요. 그래서 여기 인터넷을 보여드리면 인터넷 뜨면 그 방법을 좀 알면 좋은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름이 길어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저희 회원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합니다. 거기 전자문서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걸로 해요. 전자문서로 한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을 신고하느냐 이거예요. 신고사항. 요거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고사항이 기본적으로는 실거래가죠. 실제 거래 가격을 줄여서 실거래가라고 합니다. 실제 거래 가격 이렇게 줄여서 실거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요것이 이제 맞냐 틀리냐를 검증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것 말고도 신고사항이 쫙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부터 이제 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교재를 먼저 정리해 봅니다. 교재를 요걸 쫙 하면 이렇게 됐지. 자, 넘어가 볼까요? 또 신고 대상은 자, 약간 복습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토지나 건물에 대한 매매 가격일 때 신고를 한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매매가 아니고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증여계약이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왔었죠. 증여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요.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 등기가 뜨게 되는데 상속 등기 될 때 옆에 그 부동산 금액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겁니다. 상속 받았다고 해서 거래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응?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요. 그래서 경매 매물이 많이 늘었는데 앞으로 지금보다 더 늘 거예요. 경매다 그랬을 때 거기에 낙찰을 받은 사람 금액이 뜰까요? 등기부에? 안 뜬단 말이에요. 매매만 뜬다는 거예요. 매매만. 이게 오케이. 그럼 신고무가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도 실거래가 신고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분양 받았을 때 공급계약서를 쓰죠. 이게 다른 말로 분양계약서예요. 그래서 분양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거래 신고 의무가 생겨. 내가 이걸 갖다가 12억에 분양받았다 그러면 12억에 신고하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근데 분양권은
8가지 법으로 인정되는 분양권만 얘기하는 거예요. 7가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2가지니까 8가지고. 4, 5. 그쵸? 얼핏 8가지 했는데 보니까 7번까지밖에 없어서 당황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게 이게. 자, 8가지 법이니까 이건 앞으로 가면서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양권을 팔아먹는 것을 제가 이제 붙였습니다. 지위 매매계약이다. 이렇게. 끝에가 지위라는 표현이 나와. 여기다. 요 8가지 법에 따라서 분양받은 지위. 지위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고팔고 했을 때 신고다. 이건 분양권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신고는 누가 하느냐? 그랬을 때 해보면 원래는 당사자,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가지고 둘 다 도장 찍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거래했을 때는 요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는 케이스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둘 다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에 제출한다 이거지. 공동신고가 원칙이지. 자, 근데 공동신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단독신고하는 경우인데 2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한쪽이 국가 등일 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분양권 같은 거 이해하시면 좋은데 분양을 할 때 분양하는 사람이 LH공사라. 토지주택공사. 저희 대학 졸업할 때는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별도로 있었어. 근데 그게 합쳐졌죠. 요 LH공사가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색깔을 갑이 분양을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둘이 이제 분양계약서를 써요. 공급계약서. 이것도 신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때 신고는 중개업소 없죠? 그러면 요 LH공사하고 갑이 원래는 공동신고해야 되는데 실거래가 이런 걸 갖다가 여기는 속일 수 있는데 여기는 속일 이유가 없죠. 근데 관련자고. 그래서 이때는 여기만 신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 국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등이라고 있죠? LH공사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분양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 여기서 알아서 다 해버려. 그런 거요. 이 원리가 주택임대차 신고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는 뭔가? 또 한 가지 경우는 한쪽이 2번 저기 있네. 일방이 뭐 했을 때? 거부했을 때.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 다 도장 찍어서 한다 생각하셔야 되는데 매수인은 자기는 그 금액에 신고 못 하겠다는 거야. 매수인이 거부해. 그럼 매도인밖에 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이거 안 하면 과태료거든요. 과태료가 한 2, 300 나와야 돼, 최소한. 근데 법적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나는 신고하려고 하는데 저쪽이 거부했어. 그래도 둘 다 도장 찍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신고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과태료 받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일방이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매도인 또는 매수인만 도장 찍어서 신고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거 단독 신고입니다, 요게. 근데 이제 요렇게 단독 신고할 때는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단독 신고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 매도인만 신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얼마에 거래했는지를 갖다가 한쪽만 신고하게 되면 신빙성을 좀 담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거 형광 패치를 놓으세요. 요거 아직도 시험에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계약서 사본을 어떻게 해요? 추가로 더 내야 되겠다. 매매계약서 복사본을 또 내야 돼. 매도인만 신고한다 그러면. 그리고 종이 한 장 꺼내가지고 매수인이 말을 안 들어 처먹는다고 하면 돼요. 사연. 매수인이 안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요건 중요하지 않고 요게 중요하죠. 1번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저 위에 케이스보다 지금부터 보는 거 있잖아요. 지금 소개한 계약서 써준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해요? 신고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그래서 여기 이제 밑줄 거 보면 중개사법 2조 제4호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구냐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 26조 1항에 따라서 거래 계약서를 갖다가 작성 교부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죠.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여기가 이제 핵심이요. 계약서를 써 주었을 때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당사자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습니다만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써준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요 얘기는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럴 때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신고 의무가 있다. 이런 뜻. 사장님만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공동중개. 저희는 이제 그 계약서에 부동산 도장이 저희 부동산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부동산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한 80% 이상 저희 부동산 도장만 들어가는 경우는 한 뭐 10% 20% 정도 이렇게 되고 그때 이제 저희 부동산만 도장이 들어가면 우리는 두 건 한 거죠. 이쪽 받을 것도 받고 이쪽 임차인 것도 받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공동중개가 되면 도장이 두 개가 들어가면서 부동산 이제 수입은 뭐예요? 반이 되는 거죠. 한쪽에만 받으니까. 응? 그럼 현실적으로는 어떤 게 대부분이에요? 이거보다 이거지. 그러면 그때는 부동산 사무실 사장님이 2명이죠?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를 누가 해야 돼? 2명이 해야지. 부동산 사장 2명이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도장이 다 들어가, 부동산 도장이. 이거예요? 밑줄 긋지 마시고 이해만 하시면 네. 현실적으로 이렇다 이거야지. 자, 신고 방법은 보니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건 이제 교재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분류해봤어요. 직접 신고 의무자가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제출 대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남한테 심부름 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직접 하는 방법 당사자가 하든 부동산 사장이 하든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남 심부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일반적일까요? 밑에 심부름 시키는 거 아니면 직접 하는 거? 요게 일반적이에요. 직접 하지. 이런 건 잘 없고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야. 요 직접 할 때 자, 운동 삼아서 걸어가서 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아니면 뭐 운동이고 뭐고 그냥 앉아서 할란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그렇지. 이게 일반적이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밑에 보면 제출 대행이라고 돼 있죠. 제출 대행. 이 신분을 시키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잘 없어. 잘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보시면 돼. 제출 대행이다 이렇게. 자, 요때는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 의무가 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사장이 신고 의무가 있을 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대부분 여기죠. 그러면 자, 결론 핵심. 부동산 사장님이 신고 의무가 있는 게 일반적일 텐데 밑에 2번. 누구한테 심부름 시킬 수 있을까? 부동산 사장은? 직원이죠, 직원. 부동산 사장님이 신고 의무자일 때 심부름 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럼 누구한테 심부름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 첫 줄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 의무가 있는데, 그때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부탁을 받은 누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아이고 이거 아닌데. 형광펜 칠하시라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 신고서. 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있잖아요. 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요 양식을 이용해요. 서식이 있어요. 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제출을 대신해 줄 수 있다. 누가요? 소공이. 그래서 중개보조원하고 차원이 틀리죠. 중개보조원은 심부름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강조하는 거예요. 보조원으로 살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소공은 제출 대행해 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 정도. 뒤에 글로 써놨습니다. 보조원 얘기는. 이건 했고. 자, 신고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여기 앞으로 이제 많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시험 다가가면 조금 더 서식에 맞춰서 좀 설명드릴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 이런 것들을 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기 신고사항이에요. 요것을 거기다 적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해야 되겠다. 30일 안에 신고해야 되겠다. 30일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30일. 저번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30일 내 신고해 그러다가 이거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60일 했다가 60일 내 신고해 그랬더니 또 늘어 터지는 것 같으니까 다시 30일로 바꿔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랬죠. 다음에는 며칠일까요 이제 또 다시 또 30일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60일 60일 하니까 너무 늘어 터지는데 그러면 30일 그래서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 이걸 가지잖아요. 저게 좋아 보여. 저걸 또 가지잖아. 그럼 또 요게 좋아 보이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심리가. 자기가 안 가진 걸 갖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어서 그래요. 요거 이제 앞으로 나면 요거 계약 체결일이라 요거 이제 중요한데, 실무에 가서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첫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신고는 어디 가서 하느냐? 그러면, 자, 신고 관청 볼게요. 부동산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 그 다음에 군수, 그 다음에 구청장한테 신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여기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과천시. 구가 없으니까 과천시장은 여기 들어가겠네. 의왕시장도 들어가고. 안양시장은 구가 없는 시장이 들어간다는 거죠. 구가 있으면 그러니까 동안구청장은 신고 대상 기관이 돼요. 동안구청장.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군수는 별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신고사항, 요거잖아요. 신고사항이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고르라면 신고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뭘 매매했냐에 따라서 신고사항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이제 주택을 이번에 봐봐요. 주택. 주택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요? 아파트도 들어가고 단독주택 들어가고 당연히 빌라 이런 거 들어가요. 여기서 얘기한 참고를 알아두세요.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일지라도 여기 안 들어갑니다. 실무에 가면 이제 질문이 되게 많은 거예요.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오피스텔 매매할 수 있잖아요. 오피스텔 매매하면 실거래가 신고해요, 안 해요? 해요. 오피스텔도 뭐 건물이잖아요. 근데 신고사항은 여기로 들어가지 않고 좀 별개예요, 별개. 이건 주택만 얘기하는데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참고로. 근데 실무에 가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깨달아요. 이게 이런 거구나. 합격하고 나와서 깨달으면 돼. 잠깐 설명드린 거예요, 그냥.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있다. 책은 어디 써놨을 거야, 아마. 제가 써놓긴 써놨는데.
아, 여기 써놨네, 밑에. 이거 내면은, 예? 맞출 사람 별로 없지. 법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자, 신고사항 중에서 밑에 보시면, 지금부터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당사자의 인적사항. 인적사항, 그럼 뭐가 인적사항이에요? 보통 얘기하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요거 많이 얘기하죠. 근데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이라는 거지. 누가 거래했는가 신고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계약한 날, 중도금 들어간 날, 잔금 지급일 요것을 신고해라 이 말이지. 보통 계약서에 이렇게 나눠서 적잖아요. 계약일 언제, 얼마, 중도금 날짜 얼마, 잔금 얼마, 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을 거래했는지를 갖다 신고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주소겠죠. 그러니까 거래한 부동산의 주소,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이런 것들을 신고하게 돼 있고 다하고라를 이렇게 묶어요. 라번도 부동산에 대한 정보입니다. 부동산의 종류예요. 종류. 단독주택이다, 다세대 빌라다, 아파트다 이런 거에 이런 것을 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신고사항은 관심을 갖는 건 이거죠. 실거래까지. 그 실거래가가 예를 들어서 8억입니다. 그러면 8억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다.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바꾸고 싶네 갑자기. 조건이나 기한을 정해놨을 때 조건, 기한 이런 거 민법 시간에 배우시죠? 근데 이건 모든 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이제 조건, 기한 가지고 한다고. 근데 이곳은 뭐 행정법도 쓰고 민법도 쓰고 뭐 다른 거 다 써. 모든 법에서. 그래서 민법 총칙이 모든 법의 총칙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 지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법 총칙을 먼저 배우잖아요. 민총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법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이게. 이걸 대학 1학년 1학기 때 이걸 배워요. 이게 민총이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면 괜찮은데 계속 법률 용어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률 얘기라는 것은 뭐라 그러지? 법률 효과를 가져오게끔 의혹하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이제 사실 이해하는데 민총이 되게 제일 힘든 과목이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민총이 아니고 물권법이나 채권법을 만약에 요걸 수업을 들으면 요건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의 뼈대를 써놓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를 먼저 공부해야 돼. 이해가 되니까. 그래 놓고 요게 사실은 요런 뼈대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이해가 쉬워. 아니면 요거 할 때 요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어렵잖아 이게.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무조건 민총, 그 다음에 물권, 그 다음에 채권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되는구나. 응? 그 다음에 칭족.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친족 상속법 공부해보세요. 정말 흥미진진해요. 친족 상속법 있잖아요. 진짜 예민한 문제예요. 상속, 친족 이런 거. 처음 배울 때는 이게 뭐야, 옛날 조선시대 얘기하네 막 이렇게 배웠잖아요. 막 촌수 따져. 조선시대 얘기가 아니야. 돈이 이거보다 더 크게 걸릴 수 있어. 그죠? 진짜 재밌어. 옛날에 한번 항공기 폭파 사고가 났는데 온 가족이 막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속 받은 거에 대해서 소송이 붙은 게 있었죠? 그거 여기서 오는 거예요. 친족 상속에서. 옛날에 권투 선수가 또 권투하다가 사망해가지고 뱃속에 아기가 있었고 그랬을 때 김득구 선수 있었잖아. 그때도 여기서 온 거야? 다른 데서 온 거야? 아니고 친족 상속에서 온 거예요. 진짜 재밌어요. 이거 실험 과목 집어넣으면 재밌게 수업할 수 있지. 우리들의 실생활이지 이게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게 여기 녹아 들어가 있죠, 또. 네? 가만있어 봐. 정신 차리고. 조건기한 민총에 나오는 거. 재밌어서 그런 거야. 그런 거 진짜 재밌어. 이게 뭔 재미냐고, 이게. 하나도 재미없어. 두 사람이 재산, 있잖아. 공무원 같은 경우에 나이를 속이려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나이 속이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정년 때문에 자기는 이게 진짜 나이가 아니라는 거야. 그 정년 얼마 안 당겨두고 정년을 연장할 목적으로 그때 와서 막 이걸 시비 거는 거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금씩 보는 거야. 근데 세상이 정말 이렇게 다양한 그걸 법에서 담고 있다고 하는 걸 모르고 지금까지 산 거예요. 모든 게 다 법하고 연결돼 있어 진짜. 자, 조건계약 민법 시간 열심히 배우시라는 뜻. 그 다음에 4번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4번 보시면 주소나 거소라고 돼 있죠. 요 주소는 이제 주민등록 된 데를 얘기해요. 주민등록 한 대. 주소야. 그러면 주민등록 한 대에 원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법이 있어요. 그것도 공부해야 돼. 굉장히 공부할 게 엄청 많아. 근데 주소는 그런데 거소는 뭐냐? 주소가 안 돼 있지만 내가 사는 곳이야. 그래서 그 거소라고 그래. 근데 원래는 주소와 거소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치하고 있잖아. 근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나올 때도 있죠. 그래서 그걸 거소라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았을 때 어디에? 한국에. 주로 외국인이 돼요. 그런데 꼭 외국인만은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랬을 때 하면서 어디가 이 가로가 어디 끝나는 거야 도대체? 여기 포함한 데까지잖아.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외국인인 경우라서 좀 나오잖아요. 주로 외국인 생각하시면 되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가 없어. 그때 위탁 관리인의 인적 사항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탁 관리인은 아까 우편물 보내는 게 있어요, 실제. 지금 실거래가 지금 8억 들어왔네. 야, 근데 그 아파트 최근에 지금 한 달 내에 실거래가 신고 들어온 걸 보니까 거의 9억은 다 넘어갔는데 왜 너 8억이야? 소명해. 라고 편지를 보낼 때 외국에 있는 주소가 있는 외국인한테 보내면 어떻게 해? 한 달, 2달 걸릴 수 있죠. 어느 세월에 이게 마무리되냐고. 그래서 우편물 받을 사람을 정해놓죠. 우편물 대신 수령할 사람, 그 사람이 위탁관리인이에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다. 인적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주소. 받을 때 홍길동 씨죠? 하면서 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인적사항이지. 우편물 대신 받을 사람을 적어라. 정해놓고 신고해라. 이 말이에요. 주로 외국 사람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좀 늦게 생겼죠. 이게 4번에 원래 없었던 거든. 근데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는 사람한테 이 우편물을 보내려고 하니까 도달이 안 돼. 그래서 그때 다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적으로 깨달아서 법을 고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제가 이제 법을 보니까 법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베껴. 못 쓰겠네. 베낀다 이거 아닐 것 같은데? 베껴. 외국 걸 베껴요. 두 번째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맞아. 고쳐, 이번에는. 법에 없는 게 생겨. 그렇죠? 고쳐. 우리가 이번에 법에 없는 걸 이번에 느꼈잖아.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임명하게 돼 있거든, 법상으로. 그건 대통령의 그 권한이 아니고 그냥 의무야. 무조건 임명을 해주는 거야. 근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버려. 그걸 생각을 못 했거든. 그 이번에 그게 생긴 거야.
그 대통령이 그 무슨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건 누구한테 물어보나 100대 빵으로 대통령은 권한이 없어. 그냥 의무적으로 임명하는 거야. 그 임명 안 하면 대통령이 자기 할 의무를 안 한 게 돼서 이제 꼭 나올 거예요, 헌재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 뽑는 것은 국회에서 뽑는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임명만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바꿀 거예요, 법을. 대통령이 임명이 안 하면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게 이제 안 맞아서 고치는 게 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법은 다 그렇게 운영이 돼. 요거 베낄 때는 독일 거, 일본 거 막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거기 이제 유학 가서 이제 거기 있는 법 베껴오는 거 유학 가는 거예요. 예? 예. 문익점이 거기다가 뭐 이렇게 부뚜껑에다 뭐 넣어가서 뭐야 모카씨인가? 그 오듯이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고친 거? 현실이 안 따라주니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는 사장님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돼. 부동산 사장. 그 부동산 사장님에 대한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사장님의 이름. 이렇게 이름 들어가야 되고, 부동산 사장님의 등록한 사무소의 상호. 아침 부동산 이렇게.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저는 뭐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고, 이제 뭐, 사장 전화번호가 있고 그런데, 전화번호를 적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주소.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있을 때 신고사항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서 써줬을 때는 부동산 사장님에 대한 정보가 들어간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여기서 바부터, 요 파란 걸로 쓴 거 있잖아요. 바, 사, 아, 요 세 가지는 신고사항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파란 건. 바가 뭐예요? 조건이나 기한인데 조건 기한을 정해놓은 게 있으면 신고사항이 돼. 없으면 아니지. 사는요. 한국 사람이야 예를 들어. 그러면 위탁관리를 정할 필요가 없지. 그럼 얘도 신고사항이 안 돼버려요? 그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둘이 직거래한 거야. 계약서 써준 사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신고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파란 것은 신고사항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지. 여기 나와 있는 위주로 보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위주로. 자, 그런데 주택과 관련해서 추가 신고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하지. 요거 넘어가면 이제 거의 뭐 자,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빨간 게 있었고 파란 거 있었잖아요. 추가 신고사항이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추가 신고사항은 주택에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주택. 그러면 이제 주택에서 추가 신고사항이 뭐냐 그러면 여기 보면 자금 조달 계획 및 주택의 뭐예요? 이용 계획 이렇게 두 가지. 제목은 요거 하나로 달아놨는데 실제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있는데 요것은 지금 놔둬버리고요. 요거 위주로 보세요. 그러면 가번이 뭐냐면 그 주택을 취득할 때 필요한 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돈 어디 나서 이 집, 아파트 사는 건지를 신고하라는 말이에요. 세무조사는 아닌데 준세무조사 비슷한 거예요. 너 돈 어디 나서 사는 거야? 밝혀! 이 말이야. 이게 추가 신고사항이야. 또 한 가지가 나번에 있죠? 그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너 들어가 살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세 놓으려고 그래 지금? 너 들어가 사는데 지금 당장 들어갈 거야? 좀 이따 들어갈 거야? 예정 시기. 입주 여부. 예정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주택의 이용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세를 놓는다 그렇게 되면 아이고 이게 실수요 목적이 아니군요. 세 놓고 뭐 이래서 월세 받고 막 그러니까 약간 투자 목적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추가 신고사항 두 가지는 조금 더 이제 꼬치꼬치 캐묻는 거야. 너 어디서 돈 나서 사는 거야? 혹시 너 투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 신고사항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볼 텐데, 자, 어떤 걸로 볼까요? 첫 번째, 그 주택의 실거래가가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했을 때, 샀을 때. 이게 첫 번째. 실거래가가 6억 이상. 그러니까 아까 8억에 만약에 아파트를 매입했다 그러면 신고사항이 위에서 끝나지 않고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실거래가가 8억이었으니까.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했을 때. 이게 두 번째야. 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아직도 지금 보면 서초, 강남, 송파 이런 데는 여전히 이거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규제하는 지역, 규제 지역이에요. 규제 지역. 그러면 규제 지역에 들어가는 아파트나 주택을 매입하게 됐을 때는 금액을 따지지 않고 두 가지를 추가로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송파구에서 규제 대상 지역이에요. 송파구에서 1억짜리 빌라를 매입했다고. 1억짜리 있는가 모르겠네. 이따 치고. 1억짜리 빌라를 매입했다. 그래도 이거 신고해야 돼. 추가로. 그러니까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요 추가 신고사항 요게 들어가면 우리 부동산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예요? 신경 쓰여요. 무사히 지나가야 될 텐데 여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뭐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걱정돼가지고 계약을 안 하겠다고 나오게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추가 신고사항 걸리는 케이스가 되면 더 신경 쓰셔야 돼. 더 신경 써가지고 무리 없게 지나갈 수 있도록.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보는 이렇게만 돼 있고 나머지 하나가 없죠. 네, 그럼 하나를 더 적어 봅니다. 세 번째 여기다 한번 적어 보세요. 법인 있죠, 법인. 법인이 주택을 갖다가 매수했을 때는 추가 신고사항이 두 가지가 늘어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면. 그래서 세 가지예요. 요 내용은 뒤에 나와요, 저쪽에. 법인을 따로 써놨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가장 핵심이야. 그러니까 법인이 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런 거야. 법인이 만약에 여기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규제 제기 안 해요. 법인이 안양시에 2억짜리 빌라를 매입했어, 법인이.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아까 위에 뭐 8가지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두 가지가 추가돼요, 안 돼요? 법인이 안양시에서 2억짜리 빌라를 매입하면 된다는 얘기, 된다는 얘기. 법인이라는 이유만 갖고도 돼요. 지역을 안 따져. 규제 지역에 들어가면 금액을 안 따지죠. 근데 법인이 매수했을 때는 뭐예요? 지역을 또 안 따져버려. 원흉은 법인이에요, 법인.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건설사 이런 데 있잖아요. 다 법인 운영해요. 아주 투기의 그런 최일선에 있는 데가 건설사에서 만든 법인 그런 데서 돈을 굴려가면서 막 투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1인 법인 들어보셨어요? 돈 좀 있는 사람은 다 법인 만들어. 법인이 없다 그러면 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좀 재산이 좀 있잖아. 그러면 법인체를 하나 만들어. 가족 법인, 1인 법인 만들어서 하잖아 또. 그거요 이게. 그래서 세게 규제하는 거예요. 법인이다 그렇게 되면 주택을 매수했을 때는 지역도 안 따져, 금액도 안 따져 이렇게 되는 거죠. 세게, 제일 세게 규제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가 핵심. 오케이. 자,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서 이것 말고 이제 법인 얘기가 밑에 나오고요. 이건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가 오피스텔 이제 요것도 있어 신고사항이. 요것은 법에서 이제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기보다는 이제
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여기도 이번에 넘어가요. 토지. 이게 아직 시험에 안 나왔죠. 그래서 다음번에 공부할 때는 토지에 대해서 막 할 겁니다. 토지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저 위에서 추가 신고사항. 토지도 이제 그거 다음에 중요한 게 토지예요. 토지도 복잡해요. 다음번에 할 때는 이거 할 겁니다. 시험 볼 때까지 할 겁니다. 얘는. 요 표 나중에 와서는 정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그 추가 신고사항과 관련해서 요거 보세요. 요거.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서식이 있어요.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써먹는 서식의 이름이 뭐예요? 거래 계약이란 말이 빠졌네. 자, 이거 좀 넣어주세요. 거래 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인데 양식의 이름은 부동산 거래 뭐예요? 계약 신고서. 계약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가 추가 신고 사항이 돼서 2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저 부동산에서 보면 매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매매는 거기는 뭐 최소한 10억에서 13억 정도 가니까. 그럼 우리가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매매 때만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장 내는 게 아니고 뭐예요? 2장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장을 내는 게 아니고 2장을 낸다. 요것은 이제 별도입니다. 요건 아까 뭐예요? 저 송파 강남 거기 들어갔을 때 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진짜 준세무조사예요. 우리 여기까지 매매일 때 우리 보통 여기까지 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이렇게 한 장짜리 서식이 있어요. 됐고요. 이걸 잠깐 이해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이해하고 쉬도록. 자,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지. 자, 칠판을 쪼갤게요. 이게 신기해요. 이게. 자,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가 동안구죠. 동안구인데 여기는 만안구예요. 만안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아파트를 판 사람이 A고 산 사람이 B예요. B가 매수인이야. 근데 이걸 누가 했냐? 동안구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 갑이에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 요 사무실. 부동산 사장님이 동안구에 사무실이 있는데, 이 건을 하나 한 거예요. 매매건을. 중개했죠.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생기겠죠? 이때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땅땅 갑한테 있는 거예요? A, B한테 있는 거예요? 갑 플러스 A, B한테 있는 거예요. 거래 신고 의무가. 여기가 매매계약서 써졌죠. 당사자가 있을지라도 부동산 사장이 있을 때는 거래 신고를 여기가 하는 거예요. 여기는 신고 의무가 없어. 그 부동산 거래 신고를 동안구에 쫓아가서 하는 거예요? 만안구에 쫓아가서 하는 거예요? 만안구지. 왜냐하면 여기 부동산 소재지잖아. 응? 여기는 사무소 있는 곳이고 사무실. 거래 신고는 여기가 있고, 거래 신고할 때는 여기 쫓아가는 게 아니고 요리 쫓아가서 해야 되고, 요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고, 안 하거나 좀 늦게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과태료 물고, 그죠? 여기가 신고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요. 요 지금 하늘색 것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 자, 이제 바꿔볼게요. 아파트 가격이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다 그러면 아까 6억 이상 넘어가죠, 이거에. 그러면 이럴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아무리 비규제지역이지만 추가되죠. 그 추가되는 게 뭐예요? 추가되는 게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두 가지가 추가되는데 서식은 한 개죠. 그러면 그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그 빨간 거로 표시할게요. 빨간 것은 요 매수인이 아는 거죠. 어디서 돈 났냐 그런 거니까. 그럼 요걸 내는 것은 매수인이 내는 거예요. 낼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는 뭐냐? 어차피 이 사람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낼 거니까 요 빨간 것을 요렇게 줘. 그래서 요거 낼 때 같이 내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여기 줘갖고 이 사람 두 장을 갖다 내야 되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빨간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요리 주게 되면 그 내용을 요 사람이 볼 수도 있잖아. 어디서 돈 났는지 뭐 이런 거에 그게 실릴 수도 있잖아,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자기가 내면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별도 제출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별도 제출. 별도 제출은 요거야. 따로 낸다고요. 이래도 오케이 되고 요건 며칠 안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뭐 30일 안에 별도로 제출하면 요것도 여기 도착했겠지 뭐. 근데 귀찮아, 자기가 하기가 귀찮아. 그럼 어떻게 돼요? 요리 제공을 해서 함께 내도록 하면 되죠. 요 함께 내도록 하는 게 요거죠. 그럼 함께 제출하려면 자기는 여기 안 가는 거니까 일단 주고서 요리 같이 내게 하죠. 요 제공은 둘 다 30일 안에 여기 도착해야 되니까 25일 이내에 제공을 하면 돼. 조금 시간을 남겨두고 제공해야지. 30일 내에 제공하면 이거 뭐 힘들잖아. 그날 바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공할 때는 며칠이라는 얘기가 나와. 밑에 보면 요거 동그라미 25일 내 제공. 이해하셨죠? 사례 문제 나왔을 때 이런 것도 할 때 한번 이해를 해두시면 좀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